76,000명,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과반노조의 조합원 숫자였습니다. 회사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긴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이었죠. 그런데 이 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원하던 걸 손에 넣은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백 명, 어떤 날은 수천 명씩 협상이 타결되고 딱 2달 만에 조합원만 8,000명이 사라졌습니다. 과반노조라는 타이틀도 그대로 반납했고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노조가 무너질 때는 졌을 때입니다. 회사에 밀리고 요구가 꺾이고 파업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죠. 그런데 이 노조는 반대로 이겼습니다. 파업을 딱 1시간 앞두고 회사가 백기를 들었고 노조가 그토록 원하던 걸 받아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이겼는데 왜 다 떠났을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떻게 삼성 최대 노조를 스스로 무너뜨렸는지,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성과급을 OPI라는 방식으로 줬어요. 초과이익 성과급이라고 부르는 건데, 문제는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겁니다. EVA,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먼저 빼고 남은 걸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이 경영진에게만 공개됐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올해 우리가 이만큼 벌었는데 왜 성과급은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의문이 계속 쌓여온 거죠.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반도체 시장에 초호황이 찾아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직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회사가 이렇게 잘 버는데 우리도 그만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조가 들고 나온 요구가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EVA 말고 누구나 딱 보면 아는 숫자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자. 그리고 그 영업이익의 15%를 상관없이 성과급으로 달라. 세계 1등 기업이니까 1등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15%라는 숫자를 돈으로 바꿔보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40조 원이 넘었거든요. 어떤 계산으로는 처음에 60조 원 수준까지 거론됐다가 노조가 45조 원, 그리고 40조 원 수준으로 낮췄다며 우리도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 40조라는 숫자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규모였습니다.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니까요. 게다가 이 금액은 그해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금의 서너 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론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발끈한 건 주주들이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이 타들어간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죠.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번 돈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재료값을 내고 은행 이자를 갚고 세금을 낸 다음 그러고도 남는 돈이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주주는 이걸 남은 몫이라고 해서 자녀 청구권자라고 불러요. 즉, 제일 마지막에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노조가 요구한 건 세금을 떼기도 전 단계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딱 떼어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우리가 받을 몫을 앞에서 가로채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생긴 겁니다. 이 논란이 얼마나 컸냐면 대통령까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국가 공동체가 함께 일군 자산이라고 표현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요구가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죠. 여기에 학계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고 소액주주단체는 아예 파업이 현실화되면 기업 가치가 훼손되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 주주, 학계, 산업계가 거의 동시에 노조를 향해 화살을 쏜 겁니다. 노조 입장에선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여론과 정부의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노조가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조는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 균열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크게 2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DS 부문, 반도체를 만드는 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DX 부문, 스마트폰이랑 가전제품 같은 완제품을 만드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번 반도체 초호황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DS,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돈을 쓸어 담았거든요. 반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은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반도체만큼 이익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이 최대 노조, 그러니까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중 무려 80%가 반도체 쪽인 DS 부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DX 부문 사람들은 소수였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되시나요?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구조가 사실상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설계됐던 겁니다. 협상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문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회사가 노사가 합의한 경영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반도체 부문의 특별 경영성과급을 앞으로 10년 동안 상한없이 지급한다. 이 합의로 반도체 부문, 특히 호황을 이끈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5억 원에 가까운 특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 요구로 따지면 1인당 6억 원 수준까지 거론됐고요. 엄청난 승리였죠. 적어도 반도체 쪽에서는요. 그런데 완제품을 만드는 DX 부문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받게 된 특별 성과급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원 대 600만 원. 같은 회사, 같은 노조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DX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나도 조합비 꼬박꼬박 냈고 파업하자고 할 때 같이 목소리 냈는데 정작 열매는 반도체 쪽만 다 가져가는구나. 이런 배신감이 폭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사건에서 봤을지도 모를 내 연금도 걸렸다는 식의 절박함, 그리고 이겼는데 왜 떠나나라는 물음의 진짜 배경입니다. 승리의 열매가 한쪽으로만 쏠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원래 하루에 수백 건이던 노조 탈퇴 신청이 순식간에 수천 건으로 불어났어요. 협상이 타결되기 전 파업을 앞둔 시점에도 이미 한 달 새 4천여 건의 탈퇴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숫자가 DX 부문 조합원 8천여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탈퇴 처리가 자꾸 지연된 거예요. 그러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 동력을 유지하려고 노조가 일부러 탈퇴 처리를 늦추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터져나왔습니다. 나가겠다는 사람을 붙잡아두려 한다는 인상을 준 거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노조 내부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험악한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직원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회사 커뮤니티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겨냥한도 넘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글은 파업 불참자에게 꼭 자녀상 복지 누리길 바란다는, 그러니까 회사가 자녀 장례 때 주는 경조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는 식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글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퍼부었고요. 같은 회사 동료끼리 성과급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서로를 물어뜯게 된 겁니다. 이걸 노노 갈등,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갈등이 유독 깊고 험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조 지도부를 향한 결정적인 불신의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직책수당 논란이었어요. 초기업 노조는 매달 걷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쓰기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대로 계산하면 지도부 한 명당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나중에 노조위원장도 500만 원가량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죠. 문제는 이 수당을 정하는 찬반 투표를 파업을 할지 말지 묻는 투표에 슬쩍 끼워서 함께 진행했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조합원들이 직책수당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파업 투표에 묻어서 통과시킨 거 아니냐며 분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는 성과급 600만 원 받는데 우리를 대표한다는 지도부는 매달 500만 원씩 수당을 챙긴다. 반도체 쪽은 억 단위를 받는데 나는 몇백만 원이다.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탈퇴 처리도 안 해준다. 신뢰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조합원들 사이에 퍼진 겁니다. 노조의 고립은 회사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도 번졌어요.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의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노조를 끌어들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부 커뮤니티에서 다른 기업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데 우리처럼 15%가 더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여기서 콕 집어 거론된 게 LGU 플러스 노조였어요. 사실상 다른 회사 노조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평가한 셈이 된 겁니다. LGU 플러스 노조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사마다 경영 환경과 수익 구조가 다른데 남의 요구를 함부로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래 노동운동은 서로 연대하는 게 힘의 원천인데 이 사건에서는 노조끼리도 등을 돌리게 된 거죠. 안에서는 노노 갈등, 밖에서는 노조 간 충돌. 그야말로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마침내 협상이 타결됩니다. 5월 20일,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회사와 노조가 극적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73.7% 찬성으로 가결.
숫자만 보면 압도적인 승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투표 결과 안에도 삼성 노조의 분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투표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에서는 무려 80.6%가 찬성했어요. 당연하죠. 이들은 억 단위 성과급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완제품 부문 비중이 높은 또 다른 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찬성이 겨우 21.1%, 나머지 78.9%가 반대했어요. 같은 합의안을 두고 한쪽은 열에 8이 찬성하고 다른 한쪽은 열에 8이 반대한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합의가 누구에게는 잔치였고 누구에게는 상처였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다만 반대하는 쪽은 투표 인원 자체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높은 찬성률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승리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가 방아쇠였어요. 합의가 타결된 5월 20일을 기점으로 이탈이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한때 7만 6천 명을 넘겼던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타결 후 약 일주일 만에 1만 명 넘게 추가로 빠져나갔고 같은 달 28일에는 7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조합원 수는 5만 8천여 명까지 떨어졌어요. 과반 노조의 마지노선인 6만 4천 명을 6천 명이나 밑돌게 된 겁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얻었던 과반 노조라는 지위를 협상에서 이기고 2달 만에 스스로 반납한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완전히 노조를 떠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당수가 다른 노조로 옮겨갔어요. 완제품 부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여겨진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협상 타결 직전만 6천 명이던 조합원이 2만 명 수준으로 늘었고 또 다른 노조인 동행노조는 2,600명대에서 무려 2만 1,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조는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줄 곳으로 갈아탄 거예요. 승리한 노조를 버리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발로 내린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반 노조 지위를 잃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숫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반 노조는 회사와 협상할 때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집니다. 게다가 노조위원장이 직접 근로자 대표를 지명해서 노사협의회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과반이 깨지면서 이 권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년 임금 협상 때는 다른 노조들과 교섭 창구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예전처럼 삼성 노조가 마음대로 판을 주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법적 정당성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힘을 얻으려고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 대가로 오히려 힘을 잃은 셈이죠. 이 사건을 조금 멀리서 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성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반도체가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돈은 반도체 부문 직원들만의 성과일까요? 아니면 완제품을 팔아 회사 브랜드를 지탱해온 사람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주주들, 나아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키워온 사회 전체의 몫일까요? 이번 사태는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싼 갈등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 그리고 노동자와 주주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으니까요. 성과주의라는 원칙에서 보면 더 많이 벌어온 부문이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회사를 먹여 살렸으니 반도체가 더 가져가는 게 맞다는 논리죠. 실제로 적자를 낸 사업부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성과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노조라는 이름 아래 뭉쳤던 사람들이 결국 성과급 격차 앞에서 갈라섰다는 사실은 성과주의가 어떻게 공동체를 쪼갤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결국 삼성 최대 노조는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순간 스스로 가장 초라하게 무너졌습니다. 원하던 성과급을 받아냈지만 그 성과급이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갈라진 사람들이 떠나면서 노조의 힘 자체가 사라졌죠. 이겼는데 왜 다 떠났느냐? 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그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일부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돌아간 열매의 크기가 너무나 달랐고 그 격차 앞에서 우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 겁니다. 한 회사 안에서 같은 배지를 달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이 성과급 앞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 이건 비단 삼성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좋은 실적이 났을 때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어떤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숙제일 테니까요. 삼성 노조의 2달은 그 숙제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하나의 거대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협상에서 이기고도 2달 만에 무너진 그 이상한 승리의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승리가 곧 몰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나눔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